세계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한국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어 다음으로 선택하는 제2외국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항상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제2외국어, 바로 한국어입니다. 태국의 한 고등학교, 2022년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시험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제치고 제2외국어 2위. 그것도 태국에서요. 베트남에서는 상황이 더 극적입니다. 2020년 제2외국어로 지정된 한국어가 단 1년 만에 제1외국어로 격상됐습니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된 거죠. 인도, 러시아, 스리랑카까지.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국가 공인 제2외국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2023년부터 중고등학교 필수 외국어로 한국어가 지정됐습니다. 남미 학생들이 교실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카메라가 향한 곳은 프랑스 파리, 그 중에서도 파리 상위 1%만 다닌다는 엘리트 고등학교. 이곳 학생들의 제2외국어 교실을 열어보면 놀랍게도 교실 가득 울려 퍼지는 건 바로 한국어 인사말입니다. Bonjour. 넌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그것도 엘리트 교육기관에서 왜 이렇게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단순한 케이팝 때문일까요? 아니면 프랑스 상류층이 주목한 한국어만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마리 샤를로입니다. 파리에서도 손에 꼽히는 엘리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외교관, 대기업 CEO, 예술가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영어, 독일어, 라틴어 같은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처음 제2외국어를 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주저없이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럽 언어가 인기였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 이번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해보는 건 어떻겠니?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라니요. 그저 BTS나 블랙핑크 같은 케이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가 한국어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아버지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투자회사에 계시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급격히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유럽 문화에만 관심이 많던 친구마저도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고, 쉬는 시간마다 서로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당연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반주어가 아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교실 가득 퍼졌습니다. 선생님 역시 프랑스인이었지만 유창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마리, 오늘은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해볼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어려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언어가 가진 독특한 논리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프랑스 학계에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학교의 한국어 열풍은 더 거세졌습니다. 단순히 언어 수업에 그치지 않고 한국 역사, 문화, 심지어 한국 경제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K푸드 체험 행사, 한복 입어보기, 그리고 한국 기업 탐방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프랑스 상류층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히 한류의 영향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필수 전략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한국,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곧 글로벌 리더가 되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이던 한국어반이 이제는 2개, 3개로 나뉘었고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주변의 다른 엘리트 학교들 역시 앞다투어 한국어 과정을 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선생님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깜짝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은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책으로만 배우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첫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언어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왜 세계가 한국어에 열광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상위 1% 엘리트 학교를 다니던 제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샤를로 가문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친구 클레르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말은 안 했지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거 생각했던 아시아가 아닌데 끝없이 이어진 자동화 시스템, 무인 로봇이 안내해주는 모습, 그리고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걸 보면서 이미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마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전통 한옥 지붕이 보이질 않나.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를 지나는 순간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었죠. 우리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은 특별했습니다. 단순 관광이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이 핵심이었거든요. 학생들은 2팀으로 나뉘었어요. 한 팀은 전통 한옥에서 숙박 체험을, 다른 팀은 한국의 최신식 호텔에서 지내는 일정이었죠. 당연히 저는 한옥 체험을 선택했습니다. 클레르는 망설임 없이 호텔을 골랐고요. 한옥 숙소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해 살짝 불편할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마당, 나무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집,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 바닥까지. 이건 불편함이 아니라 완벽한 휴식이었어요. 밤이 되니 새소리와 함께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창호지 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고급 호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여유로움이었죠. 다음 날 아침, 클레르와 다시 만났습니다. 샤를로, 너네 숙소 어땠어? 클레르가 묻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꿈 같았어. 방바닥이 따뜻하고 마당에서 차를 마시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클레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우리 호텔도 대단했어. 방 안에 스마트 패드가 있어서 조명, 커튼, 심지어 룸서비스까지 버튼 하나로 해결됐어. 욕실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변기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멋지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도는 동안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건 의외로 편의점이었어요. 몇 걸음마다 보이는 세븐일레븐, GS25CU.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클레르, 한국에는 편의점이 정말 많아. 왜 이렇게 많을까? 클레르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마 매일 가게 될걸?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드디어 한국 편의점을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숙소 근처에 있는 GS25점. 문을 여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이건 그냥 작은 마트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게 다 있는 공간이었어요. 삼각김밥, 즉석라면, 각종 음료수, 심지어 화장품과 양말까지. 저와 클레르는 유튜브에서 봤던 편의점 조합 먹방을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컵라면을 고르고 얼음컵에 탄산음료를 따라 넣고 디저트까지 쟁여서 계산을 마쳤어요. 편의점 한켠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클레르는 감탄을 터뜨렸죠. 이런 건 진짜 한국밖에 없을 거야. 저녁 7시쯤 한국 고등학생들이 무리지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여학생들이 늦은 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간식을 고르고 있었어요.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우리는 또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이제는 편의점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사람을 놀라게 해. 공항에서, 숙소에서, 그리고 이 작은 편의점 안에서도.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이 나라가 낮보다 밤이 더 매력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했어요. 특히 여자 혼자 밤거리를 걷는 건 부모님께서 절대 금지하셨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저는 클레르와 함께 숙소 근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카페며 식당, 심지어 편의점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혼자 걷거나 친구들과 웃으며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레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샤를로, 여기가 정말 아시아 맞아?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무섭지가 않아.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알던 도시들과는 달랐어요.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 오히려 더 활기찬 곳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한국 가이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밖에 있는 거죠? 게다가 여자분들도 정말 많던데요. 가이드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안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한강에 가면 밤에도 가족, 친구, 커플들이 피크닉을 즐긴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와 클레르는 동시에 외쳤습니다. 한강이요. 거기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드디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자유시간에 한강공원으로 데려가 주신 거죠.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넓게 흐르는 강물 옆으로 푸른 잔디밭, 곳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는 드론을 날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배달시켜볼래요? 가이드 선생님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원에서요? 식당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자 선생님은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니 몇 번 화면을 터치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곧 치킨이 올 거예요. 저와 클레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당 주소가 아니면 배달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여긴 그냥 공원 한복판에서 치킨을 시킬 수 있다니.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한국의 명물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한강 라면. 편의점 옆에 설치된 라면 자판기를 본 순간 클레르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바로 유튜브에서 봤던 그거야. 컵라면을 고르고 자판기에 올려놓은 후 버튼을 누르니 자동으로 뜨거운 물이 채워지고 3분 뒤 완벽하게 익은 라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라면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졌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최고의 한 끼였어요. 그렇게 라면을 먹고 있을 때쯤 정말로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따끈한 치킨과 콜라,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된 무절임과 소스까지. 클레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완벽한 배달을 받을 수 있다니. 프랑스에 돌아가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저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배달 천국이라고 불리는 거야. 노을이 지고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돗자리 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일상, 학교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 클레르가 말했습니다. 샤를로, 나 이제 왜 우리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지 알 것 같아. 이 나라엔 정말 배울 게 많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와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니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서울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낮보다 밤이 더 빛나는 나라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도 나는 한국어 공부를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오늘은 저희에게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자유여행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클레르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 한국의 대중교통과 IT 문화를 제대로 체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클레르, 의자가 따뜻해요.
온열 의자예요. 클레르도 신기한 듯 손으로 의자를 만져보며 웃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버스 정류장에 비를 피할 곳만 있어도 감사한데 한국은 기다리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곧 전광판에 버스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단 2분 후였고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클레르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진짜 정확할까요? 프랑스였으면 최소 10분은 더 기다려야 할 텐데요. 정말 2분 뒤 버스가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문화 충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동하던 중 신호등 앞에 잠시 멈췄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횡단보도에는 커다란 우산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를 막아주는 건 물론이고 햇볕까지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클레르, 저거 봐요. 저 우산 덕분에 햇빛도 피할 수 있네요. 게다가 파란불이 켜졌을 때는 바닥에 LED 불빛이 함께 켜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티켓을 구매할 때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이 티켓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티켓을 사용한 후 반납하면 500원이 반환된다는 사실에 저와 클레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환승도 되고 사용 후엔 돈도 돌려받고 한국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되니 길 찾기도 맛집 검색도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상가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카페, 옷가게, 서점, 심지어 미용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카페에 들렀는데 주문은 무인 키오스크로 진행됐습니다. 직원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커피가 나오는 시스템에 클레르는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아직도 계산대 앞에서 줄 서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IT 문화가 얼마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거리 곳곳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QR코드 하나로 결제되는 시스템, 심지어 공공 화장실 위치까지 안내해주는 앱까지. 그야말로 디지털 코리아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하루 종일 대중교통과 IT 문화를 체험하면서 저희는 완전히 한국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세심한 배려와 효율성, 그리고 기술력까지.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클레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 이제 왜 프랑스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단순히 한류 때문만은 아니었네요. 저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을 알아갈수록 이 언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이 끝나고 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익숙한 풍경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도 잠시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섰을 때였어요. 한국이었다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을 버스가 프랑스에서는 10분, 15분씩 늦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버스 정류장에서 누렸던 온열 의자와 실시간 도착 정보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며칠 후 학교에 복귀하자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항부터 시작해 한옥 숙소, 편의점, 한강에서의 배달 문화, 그리고 대중교통과 IT 시스템까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고 특히 밤늦게 편의점에 가도 안전하다는 말에 가장 놀랐습니다. 진짜 밤 10시에도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다고? 버스가 시간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딱 맞춰온다고?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몇몇 친구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어나 독일어를 고민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제 경험담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선택하게 된 거죠. 담임 선생님도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마리, 이번에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 같구나. 혹시 관심 있다면 우리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한국 유학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건 어떻겠니?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K-팝 팬으로서의 한국이 아닌 미래를 위한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제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전까지는 BTS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했던 한국어였지만 이제는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한국 프랑스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친구들도 저마다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이 교실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이후 저희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한국에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떠올렸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K-팝 팬 소녀가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두 번째 한국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 자유여행 첫날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